아까 기조 연설을 해주신 임기택 총장님께서는 잠시 조금 바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우선 오늘 서밋에 참석하신 각계의 대표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맨 왼쪽부터 소개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면서 대한조선학회 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명현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경남조선 기자재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시면서 휴면중공업의 대표로 계신 나영우 이사장님입니다. 다음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전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역임하셨던 김형준 본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역임을 하셨던 안강훈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면서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김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임기택 사무총장님은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소개는 아까 키노트 스피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을 걸로 생각하면서 서밋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임기택 명예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이 서밋을 통해서 여기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조선 해운물류, 항만, 수산 분야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법률 분야까지 망라해서 이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해운 물류 쪽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단상에 계신 분들의 좋은 고견을 들으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은 7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각 질문별 여기 계신 단상에 계신 분들이 해당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답변을 하신 분들은 3분 정도의 답변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내지 2개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시스템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답이 될 만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상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온라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상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서밋에 참석 여기 단상에 계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다 산업에 연관된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으로 답변은 단상에 계신 각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분야별 3분,
정도의 답변 시간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O 그린하우스 가스 감축 정책이 2023년 7월 아까 IMO 총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80차 MEPC의 결과에서 변경안으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로 2022년 오픈 AI, 챗 GPT의 공개 이런 걸로 인해서 조선 해운 물류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해군의 MRO 사업,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산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또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조건으로 한국의 조선 해운 물류 산업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그 세 가지 글로벌 변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서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각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분야별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지 해결책 위주로 각 분야별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우리 학회의 김명현 교수님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오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뒤에 분들이 어떤 말씀하실지 몰라서 제가 너무 서두에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크게 그린하우스 가스 넷 2050과 한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MRO 관련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RO 부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스마트 그린 에너지이긴 합니다만, MRO 부분에 주어진 3분 안에 제가 빨리 말씀드려보면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핸드로텀 들어가 보면 K2 전차부터 해서 자주포 이런 동영상들 보면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야,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좋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상에 많이 나오지만 잠수함부터 해서 함정, 우리가 70조 산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계다 보니 먼저 말씀드려보면 K2 전차 하나가 많아봤자 한 100억 정도, 80억 정도 하나인데, 우리 잠수함 장보관 배치 3 같은 경우는 1조 2천, 5천억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모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함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말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함정 산업이 함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은 당연히 상선 쪽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관련된 후방 산업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미국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이렇게 MRO 사업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 세 가지인데, 미국은 언론에 어떤 식의 순서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미국 해군송 장관 델 토로가 방문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국책 연구기관에서 리포트를 냅니다. 우리 미국의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존스 액트라는 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나오고, 그럼 최근에 또 이제 정치상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전화해서 우리 조선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좀 체계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반면, 우리 뉴스에 나온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A 조선사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다. 방문한 데 대해서 우리의 조선 기술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조금 이 격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호위함 사업도 일본하고 독일이 가져갔는데, 우리는 우리 특수선 해봤자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HD하고 하나, 그리고 HJ가
옛날 한진 정도가 될 텐데 너무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관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좀 우리 조선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KR에서 저 송강훈 연구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KR 기술위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국방산업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첫 번째는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MRO의 카드를 내밀었다면 우리도 그쪽한테 당신들한테 뭐가 좋다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 때문에 어차피 한국 아니면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 입장에서 정부면 정부, 학회면 학회, 뭐 조선계면 조선계 해서 조금 1대1 매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조선계가 MRO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아까 뭐 중소선 연구원의 서용석 원장님과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 도크는 이미 조선소가 너무 바쁜데 고부가치 선박 때문에 수익성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배들이 차 있는 상황에 MRO라는 이름으로 함정을 수입한다 했지만 얼마 전에 하나에서 가져온 건 결국은 급유선, 유조선의 일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방산 관련된 인력이나 우리 조선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렇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금 좀 큰 거시적인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MRO 관련된 제 의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MRO 분야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뭐 한국 선거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요건에 대해서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대한조선학회 입장에서 전달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영우 의사님. 예, 제가 이게 주관하는 주관세 대표면서 또 이게 이 패널로 참석한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괜스레 이렇게 많이 이런 자리를 괜히 부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도 하는데 여기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든지 큰 학회라든지 우리 조금 전에 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쪽에는 아주 그 전문가들이시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반하는 데는 큰 그 노력과 힘을 갖고 계시지만은 사실 조선 쪽에는 기자재나 중소조선이 더 많은 종사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조선계가 얼마나 마음을 합치고 그렇게 해주냐 그런 데는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계 뛰어들은 지가 이제 올해로 48년째인데 계속하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모든 정책이 대기업 위주고 조선소 위주로 움직이느냐. 저는 뭐 조그만 조선소도 운영하면서 기자재를 또 하고 또 기자재 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이 패널에 계신 이 전문가분들께서 좀 중소형 조선하고 기자재에 좀 더 애정을 좀 가지시고 같이 힘을 좀 합쳐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탄소 감축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소조선이나 기자재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 솔직히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저도 뭐 기자재도 하고 조선소를 또 하고 있지만은 현실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 측에서 그걸 인도를 해줘야 되고 대기업에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기자재 회사를 손을 잡고 좀 같이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중소조선이나 기자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선 기자재에 대한 특화된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보조금하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다 제일 화두로 떠오는 것 중 하나가 AI 아닙니까? AI인데 과연 AI에 우리가 중소기업의 기자재가 과연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암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물론 중소조선이나 기자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원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 중소조선의 기자재를 끌어준 거라서 우리나라 조선계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생태 전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우리 조선계가, 대한민국이 조선계가 세계 최고의 조선 1등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갸우뚱거립니다. 반드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 기자재, 거기에 정부나 연구기관들, 지자체가 같이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협업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강력히 지원을 해주셔야만 우리나라 조선이 정말 세계적인 걸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임기대 총장님께서 기자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하면서도 좀 가슴이 두근거림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제로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기자재도 끼워 넣어서 기자재가 같이 성장하고 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R&D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에 기자재나 중소형 조선소를 같이 동반할 수 있게끔 그 기회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모든 정책이 어떤 사각이 조금씩 생기기는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저는 뭐 금융 쪽이니까 어떤 산업의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나온 사항들을 잘 저희 잘 머릿속에 넣고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정책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때 업계의 목소리에 또 저희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진공에 와서 이제 바라본 우리 친환경 이슈하고 디지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국적선사 비용 증가에 따른 운항 부담이 커질 텐데, 실제로 탈탄소 대응 규제를 위해서는 뭐 친환경 선박,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상 지금 LNG나 뭐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것 중에 어떤 연료로 선택해야 될지, 어떤 타입을 선택해야 될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이 기존 대비 가격이 높다는, 성과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연료가 안정적인 수급 인프라를 갖췄는지 뭐 이런 부분도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컨테이너 선사 기준으로 봐도 글로벌 선사 대비 이제 우리 국적 선사의 친환경 발주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대형 선사 외에는 중소 선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저속 운항이나 저유황유 같은 이제 전통적인 단기 대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정하고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조선, 우리 세계 또 이렇게 친환경 연료 전환 이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우리 조선사들이 더 큰 좀 가이드는 아니더라도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디지털 부분, 선사들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재 업계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공사에서 작년 말에 해운 기업들 디지털 성숙도 진단 결과를 한번 했는데, 일부 아주 소수의 대형 선사들은 뭐 앞서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이제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 단계라고 판단이 됐고,
또 디지털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도 한 8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우리가 국적선사의 친환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을 통한 어떤 그런 사업들 이외에도 저희가 총 5.5조 원의 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내에 전담팀을 만들고 원래 7월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하고 개별 선사들하고 컨설팅도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이제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 실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 어떤 검증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사실 한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산업계에 또 그 연간 산업 간에 산업대 밸류 체인 간에 생태계 간에 같은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그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공사가 일단 해운 기업을 중심으로 항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지원 정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들이 중소조선소 내지는 기자재 업체에도 그 우산이 씌워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다음 안광은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조선행의 안광원입니다. 저는 조선 분야에서 3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뭐 사업화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해 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사과드릴 말씀은 제가 꼭 이걸 사과드릴 이유는 없는데 모든 게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상호 간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협력 또 중소조선 우리 기관들에 대한 상호 협력이 대기업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오해를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 조선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 뭐 전부 다 대기업만 RG를 다 받고 중소기업은 못 받고 중견기업은 못 받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질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질문에 보면 이 세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얘기 있고 또 서로 정부와 산업 간에 직면한 과제와 도제가 서로 상호 협력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이나 소통 관계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탈탄소로 IMO가 2000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이미 대기업 조선소에서는 이미 전에 그린하우스 가스, 친환경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탈탄소는 그 하나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했고 이미 IMO가 발표하기 전에 LNG나 메탄, 아모니아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박 개발이라든지 연료 추진체계 시스템들 개발들을 이미 다 해서 바로 스탠바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1년도에 덴마크에 있는 마랑가스가 머스크가 2050년의 정책을 발표할 때 갑자기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임원진들하고 그 사주가 있는 가운데서 저한테 질문을 딱 했습니다. 내가 오늘 2050년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는 LNG가 아니라 메탄을 갈 건데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간단히 대답을 했어요. 너네가 내일 발주 준다면 우리 그 다음에 바로 선박 인도를 해줄 수 있다. 모든 기술 갖추고 있다.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LNG 메탄에 대한 연료 추진 체계도 개발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 선박도 설계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빨리 도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뭘 필요한 건지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나머지 상세한 거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국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국가나 이런 데 통계 자료를 한국에는 이게 오픈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조선 해운 분야, 해양 분야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 한참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을 오픈하는 순간, 통계를 제공하는 순간 그 다음 날 다 따라 카피를 하고 모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금방의 경쟁력, 수년 동안 쌓았던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야 소통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정부 조직상에서 옛날에는 산업자원부가 선박에 대한 건조 밑에 기자재 모든 걸 다 통화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의 협력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자원은 선박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나 이런 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중소기업청에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그 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정하는 차원이 달라졌고 지원 방안도 달라졌고, 사실 선박과 기자재가 서로 정책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하나로 이렇게 관련 있는 부분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기관들,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대형 조선소가 상당히 앞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을 통해서 서로 잘 협의를 한다면 이런 건 언제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아쉬운 쪽에서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총장님께 아이엠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정말 아쉬운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결국은 세계 마켓 셰어를 뭐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산업도 우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만 바라서는 안 되고 좀 더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김인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이렇게 세미나 또 개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기택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오늘 좋은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회자께서 주신 첫 번째 그 질문 중에서 우선 그 좀 미국 그 조선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아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카보타지의 일종입니다. 우리 고려대학 해상법 연구센터에서도 카보타지 룰에 대해서 한 1년 전부터 쭉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요 미국은 카보타지 룰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 배만 이제 미국 내항 운송을 할 수 있다. 뉴욕에서부터 LA까지 가는 것도 미국의 내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존스법인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이야기에 나온 것은 이제 뭐 군함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규정에 보면은 미국에서 건조된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건조 공정에 뭐 설계서부터 블록 또 만들고 블록을 합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해석으로 처리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설계는 괜찮다. 이미 제가 알기로도 뭐 대우 조선해양 제가 사회에서 할 때도 설계는 또 다른 회사에서 미국에 건조되는 선박 내항 선박에 우리 설계 기술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건조에는 설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미국에 갖다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특히 우리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를 가서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재 우리나라
기자재 품목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미국의 변호사들한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카보타지 룰 존스법에 우리 기자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내항 다니는 선박을 조립하는데 문제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자재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법상 해석으로는 몸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 미국에서 건조할 때 미국 노동력의 이제 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넷째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각 산업의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LNG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LNG는 저탄소 그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CS, CCUS를 통해서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어디다가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액화해 가지고 운반하고 어디다 저장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인프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 간접 자본으로 봐서 이게 정부가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 지상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어느 조선소에 또 부탁을 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액화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그다음 그걸 포집하고 어디 가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이제 국가에서 처리해 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뭐 한국, 일본, 중국 때만 이렇게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벙커링 같은 경우도 이 LNG는 지금 충분합니다만은 암모니아 또 메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벙커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선은 공급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머스크도 지금 LNG로 다시 이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런 벙커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체제를 갖추는 것도 우리 산업계와 국가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벙커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벙커 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싱가포르에 많이 뒤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 그리고 우리 작은 이제 소형 선박들을 어떻게 탈탄소화해 갈 것인가, 신조선을 만들어 줄 건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과 그리스가 많이 하고 있는 선주사 이걸 빨리 육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배가 3,300척인데 일본 선주사가 갖고 있는 배가 1,100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주사는 운송은 하지 않습니다. 선주업만 하고 전혀 운송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주사는 NYK와 같은 대형 전기선사로부터 20년 필요한 선박을 건조해 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신용이 높기 때문에 이오 은행으로부터 건조 자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선주사도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신용이 높아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기 용선으로 배를 빌려줄 때도 용선료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중소형 선박에 이제 대비를 해보면은 일본의 선주사는 이제 운항하는 사람들은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선박을 이제 건조하지 않아도 선주사가 발달되어 있으면 선주사가 자기들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쭉 건조한 것들을 우리가 빌려서 성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진공 같은 곳에서 좀 보조해 줄 때 그 용선료의 얼마를 보조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도 일본의 선주사 형태를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우리 중소형 선주들의 이 탈탄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인원 교수님은 역시 법률 쪽에 또 이 해운법 쪽에 엄청 또 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 선장 경력도 10년 이상 또 이렇게 되시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아까 저기 그 미국에서의 존 섹터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아까 초두 저 학회장께서 말씀하신 MRO 사업의 실질적인 그게 가능성이라든지 그걸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 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보고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 총장님 뭐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 MRO 관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나저 이사장님께서 해양조선 기자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왔는데 오늘은 아주 요약해가지고 결국은 이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든 간에 현명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현명해야 됩니다.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층 더 스마트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명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줄 알아야 현명하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 역할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든 디지털이든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을 미리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아 나가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MRO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일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일은 내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하면은 나를 알아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재 산업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조선 산업이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럽의 사례나 등등 볼 때는 조선 산업과 함께 기자재 산업이 미래의 꽃이 될 겁니다. 기자재 산업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느러미를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것. 혁신 사례들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라스토스 처리 장치, 그 전기 처리 장치, 한국이 원천 기술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 IMO에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선박과 선박 엔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한국 정부 일을 하고 IMO 일도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컨테이너 선에 있어서는 엄청난 하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무게를 줄일 수가 없느냐, 이 차원에서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검토를 누군가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등등 이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될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 이사장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타치를 해주면은 잘 간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뭐 중소형 조선소 그다음에 기자재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그 지느러미를 잘 찾아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의 어떤 답변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지명을 해서 답을 좀 들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두 번째 질문은 우선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조선을 담당하고 있는 안강은 사장님께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마켓 셰어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 조선소의 수주량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마켓 셰어가 중국이 독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대응 방안, 중국이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중국의 지금 마켓 셰어 70%를 이렇게 좀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한 30-40%까지 가져갈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뭐가 없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광원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3개가 정도 터졌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소 2개를 단순간에 합병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대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을 못했지만 하는 과정이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이제 안 됐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됐고, 물론 이제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그걸 경쟁시켜서 값싼 가격을 제공을 하게 되게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됐는데, 중국은 하루 아침에 중국의 CCUS나 CCS의 조선소 하나가 우리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조선소가 1개입니다. 그런 조선소 2개를 합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전체 선봉량에서 수주량을 한국을 앞섰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해의 차이가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각 통계제 크락슨이나 이런 데 발표한 자료는 중국은 기준인 화석연료나 벌크선 탱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다음에 중소형 선박까지 다 합친 선박을 합쳤을 때 프로테저 65%, 70%를 중국이 수주를 했고 한국은 55% 정도, 50%대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친환경 선박은 한국이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4년 정도 2028년도까지 물량이 거의 확보된 상태, 조선 3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각종 저희 그룹에서도 그렇고 각 세미나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 후에 과연 한국의 조선소가 조선업이 존재할 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진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엄청난 특혜를 보이는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한국이 준다는 거 그거가 더 큰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체제는 화석연료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선언을 해서, 아까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래형 친환경 연료가 LNG가 당분간 대세로 갈 거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은 선박 가격이 굉장히 한국에 비싸서 한국에 안 주고 다 중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 기자재 업체도 보셨겠듯이 조선 기자 중에 친환경 기자재가 옛날 화석연료에 대한 기자재보다 1.5배에서 2.5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비싼 값, 그러니까 최근에 LNG 한 척이 1억 3천만 불짜리가 1억 8천만 불이 됐다가 지금 2억 7천만 불에 이제 수주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게 받았는데 왜 조선소는 다 흑자를 못 낼까, 적자의 허덕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실제 그런 친환경으로 가면서 기자재에 대한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고, 친환경 연료는 전부 다 디젤 사이클이 아니라 오토 사이클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제어가 돼야 되고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합병됐을 때 겁난다는 게, 제도적인 거는 중국은 전혀 전 세계에 눈치를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RG를 주든 기술을 주든 지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활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구조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에서는 왜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오냐 하면, 중국의 핵심 기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연료의 핵심 기술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가 국산을 한다고 해서 다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선주가 왜 안 써줄까요? 아니면 조선소가 왜 안 써줄까요? 협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그 어떤 핵심 기자재는 전부 다 아웃사이드나 이런 쉬운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에서 국산 제조하니까 국산화하지만, 거기에 대한 60%가 전부 다 핵심 기자재, 펌프, 고압 펌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밸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외자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산화, 실제적인 국산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주는 우리가 국산화했다고 얘기만 하니까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고 믿지 못하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국은 왜 그걸 극복할 수 있냐, 빨리 따르느냐. 옛날에 우리가 어떤 신기술 생기면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고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개월과 1년과 5년 단위에서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왜 그렇게 발빠르게 쫓아오냐면, 중국은 화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박의 발주 형태도 있고 RG도 금융 지원도 있어서 핵심 기술은 EU나 일본에 다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제조는 모두 다 중국에서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제조 안 되면 중국에 인도 납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한국보다도 중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옛날의 품질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도, 제조 경쟁력이 인건비가 15% 차이 나거든요. 한국 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중국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초격차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기자재 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환경 연료나 이런 미래 연료, 디지털 연료 쪽, 디지털화 쪽에서의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선박은 기술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고도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비용을 엄청난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력을 해서 가지 않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서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LNG가 발표가 됐고 탄소 중립으로 발표가 됐고 탄소 연료로 발표됐고 했을 때, 중국에서 첫 번째 통합된 CCUS 이 새로 그 합병된 회사에서 프로포잘 온 게, 힘세엔진을 라이센시를 하겠다,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라이센시를 하겠다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화주나 선주를 설득해서 이제 쓰게 하는 거고, 중국의 이 기술이 가는 순간 저희는 5년 안에 끝장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다 주는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대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힘센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연료 선박의 90%를 전부 다 납품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지를 잘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HD 현대그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핵심 기술이 도저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안 돼서 해외에 들어왔는데 기자재 납기가 2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박 납기보다 기자재 납기가 더 길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수천억을 투입해서 실증센터도 만들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왜 중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고 옛날 같은 중국의 생각을 하면 절대 오해다. 저는 수년 전에 중국을 다니면서 수년 동안 다니면서 중국은 옛날부터 항공모함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선도 만들었습니다. 드릴십도 중국이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속도 전환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5년 후의 조선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말 그 서로 협력, 진실한 협력과 소통을 빨리 해서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우리 협력사가 우리 그룹의 협력사가 한 4,000개 정도의 협력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소통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결국은 초격차가 아니면 그냥 격차도 아닙니다. 초격차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마켓 쉐어가 이렇게 높아진 거는 뭐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조선 기술에 대한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노력에 의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수주에 대한 마켓 쉐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격차보다 더 크게 뭔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력을 통해서 베스트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원래는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기자재 나영우 이사장님께서 그냥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경쟁국들의 생태계 전체가 뭐 경쟁을 참여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대형 조선사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우리 국내에 기자재 업체나 그다음에 중형 조선소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대형 조선소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자재가 국산이 아닌 저가로 이렇게 매입이 가능한 뭐 중국산이나 어떤 다른 쪽에 이렇게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뭐 기자재 업체의 어떤 대표로서 그다음에 그 중소조선 쪽에 또 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의 대표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또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BIP실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한문근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셨냐면 이 발언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우리 패널들이 할 말이 많이 없으면 어쩔까 걱정하시더만 완전히 반대가 되셨네. 중복해서. 그러니까 워낙 전문가들이었으니까 어느 부분을 질문해도 뭐 줄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안강 대표님께서 참 저희들 기자재 기업에서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 임기덕 명예총장님께서 기자재에 대해서 좀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계셨는데 제가 경남 기자재 기업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고 적어도 대기업이나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기자재 업체를 볼 때는
경남에 한 1,200개, 그다음에 조금 더 넓게 3차, 4차 밴드까지 하면 1,500개가 됩니다. 전국에 제일 많은데 그 중에 과연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걸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그 어렵고 힘들고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산업부에다 갔다 오고 국회에다 갔다 오고 제가 뭐 죽으라고 뛰어다니는데, 이래 어려운 기자재하고 어려운 중소조선을 살릴 수 있는 걸 찾지 않으면 수많은 업체들이 도태가 된다. 지금 자생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손잡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그런데 아까 우리 안 대표님께서 현대에 한 4,000개의 협력업체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업체들이 중에 과연 그런 자생력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워낙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하는, 이런 거는 아까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자생력이 있든지 아니면 적어도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끌고 내 좀 도와달라고 손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조차도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어디 감히 대기업에 가서 우리하고 좀 도와달라,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R&D를 좀 하게 달라,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배정철 원장님 만나고 오늘 서 원장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연구원이나 기자재 그 연구원의 원장님이나 그 연구원들이 정말 어려운 기업들하고 손잡고 가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저를 굉장히 불편해 하실 겁니다. 뭘 하는 게, 왜 당신 연구원은 잘하는 업체만 손잡고 R&D 만들고 잘하고 자생력 있는 업체들만 늘 일을 하느냐. 정말 어려운 경남의 기업들을 좀 찾아가서 끌어내서 해봤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려운 기업에 손을 잡고 좀 해줘야만 그런 업들이 나고 전체 조선계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죠. 또 자격도 없으면서 정부만 바라고 얼굴만 내밀고 도와달라는 업체는 물론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도태돼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라고 발버둥치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는 업체들을 좀 도와주시고 하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바라올 건데, 대기업이나 이런 연구원에서 그런 업체들을 좀 더 찾아서 같이 자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 말씀은 아무래도 좀 같이 대기업이나 정부 쪽에서 같이 하자는 말씀이신데, 혹시 기자재 업체에서 어떤 방향을 제안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없으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공선 있잖아요. 예. 관공선도 사실은 국산 기자보다 해외 기자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슴 치고 동탄할 일입니다. 왜 정부에서 주도하는 해군, 해경, 그다음에 저 지자체 배까지도 왜 기자재를 국산 기자를 안 쓰고 해외 기자를 쓰느냐. 무지하게 찾아다니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기존 쓰던 그 배에 비슷한 장비를 탑재하고 기사한 그 통신 장비나 그런 걸 쓰고, 그다음에 주요 엔진이나 발전기 이런 것도 거기에 쓰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습관화된 선원이나 선장이 예. 거기에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의 사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공선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자재가 국산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창구를 잘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근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역시 중소형 조선소하고 기자재 쪽에서 조금 질문 내지는 컴플레인이 많았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계에 계신 우리 그 김영준 본부장님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선산업이 우리 중국과 지금 기술 격차는 좁아지고, 그다음에 대형 조선소는 이제 이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걸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좀 그래도 전진을 해 나가고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는데, 중소형 조선소나 기자재 업체는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나영우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중소형 조선소들도 자체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들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쭉 해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수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금 환급 보증이 확보가 안 돼서 그 계약을 하기로 했던 것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계약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나라 금융 쪽에서 뭔가 좀 정책적인 방향을 좀 제시도 하고, 물론 그 중소형 조선소나 그 어떤 조합이나 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금융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실 테니까 우선 좀 답을 좀 해결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일단 사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그 RG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 직장에서 했던 경험들, 또 우리 조선업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봐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 조선업이 이제 큰 장치 산업이고 또 시황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RG가 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금융권이 보수화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중국 경기 좋을 때 이제 우리 블록 회사들이 다 이게 조선소로 이제 그 전환을 하면서 수주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손실을 구조조정이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RG를 발급했던 기관들이 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과거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우리 RG 지원이나 금융 지원은 금융기관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 외부의 레귤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위험, 리스크 이제 평가되는 금액이 또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조선사가 우리 흑자 전환되고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많이 좀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노력도 있어가지고 애로가 점차 다 해소는 아니지만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형 조선사는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우리 그 시중은행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중형 조선사도 산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하고 또 시중은행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소형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서울보증이나 신보, 그 다음에 우리 시중은행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증 수수료의 수익하고 다음에 이게 수주가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규모하고 비교하면은 손실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선소 위주로 기업 위주로 이제 RG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제 선박을 하나 수주하면 규모가 크고 이 수주를 통해서 다시 또 계속 수주를 받고 할 동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게 금융권 입장에서는 조선소가 장치 산업이고 연간 일정 규모의 어떤 고정비를 충당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기업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노력 못지않게 사실은 저는 중소조선소 부분은 우리 중형조선소 이 부분은 자구 노력 어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조선이나 성동조선 구조조정, 구조개편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 충분하게 일감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우리 중소조선소들이 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재편될 수 있는 어떤 선형에 특화된 조선소나 그런 걸로 재편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일감을 확보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숙련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해봤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노력 못지않게 이제 지자체의 역할도, 제가 부산에 이게 왔더니 원래 부산시에서 우리 기자재 업체하고 소형 중소형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올해 2월달에 이제 조선업 위기극복과 기술확보,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30년까지 1조 4천억 정도 투입한다는 계획이 나왔고요. 5월달에는 조선, 대형 조선, 중소조선, 기자재, 또 설계, 연구, 금융을 아울러서 부산 조선산업 상생발전 민간협의체라는 걸 발족을 하고 8월에는 부산에 근거를 둔 베이스를 둔 BNK가 우리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하고 협업을 해서 3천억 한도 특별대출, 이제 우리 기자재 업체에 대한 특별대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한 걸 봤는데, 우리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이런 지자체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기자재 기업들, 다음에 조선소 중심으로 조선공제조합 부분 같은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제조합 같은 데가 상당히 이제 보증서, 자체 보증서도 발급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자재 기업이나 우리 중형조선소들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형조선소나 관련 기관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출연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비록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해서 자체적으로 보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들의 보증을 담보하는 복보증에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 출신이니까 공사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공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소조선소나 기자재 업체는 대형 선박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주된 선박의 척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쪽의 발주가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저희 공사가 그래서 과거에는 외항 화물선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내항 화물선하고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 신조 발주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설비 장착 지원 등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중소조선사하고 기자재 업체가 일감을 확보하는데 간접적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계에서도 우리 조선 관련 대기업이나 기자재 업체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해서 아마 금융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당사자들의 또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가 더 있긴 있는데 인력 문제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가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코시파 우리 협회에서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산업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이쪽에서도 이제 해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양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답변을 구하는 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하고 이런 완전히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시스템,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탈탄소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만으로는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국제적으로는 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자율운항 선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탈탄소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선박에 적용할 때 생기는 규제나 규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그 행정적인 제도, 그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기술이나 하드웨어 제작하는 데서는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지금 학회에 계신 우리 김명현 학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인원 우리 교수님하고 인기택 총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명현 학회장님. 예. 네, 제가 오늘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왼쪽부터 기회를 주셔서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기술 규제 관련해서 뭐 인력 관련 말씀은 오늘 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조금 이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인력 양성이 될지 기술 분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선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이제 뭐 첫 번째는 말씀하신 AI라든가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뭐 탈탄소, 친환경 엔진 이러다 보니까 화공 가진 기술 이런 대졸 인력들 혹은 학과의 채용 계획들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공학에 대한 로열티를 가진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상당히 적지 않나 싶어서 그런 데 대해서 뭐 기술 규제만이 아니라 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뭐 교육부나 우리 조선업계나 뭐 노동부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규제 관점에서는 뭐 제일 서두에 제가 뭐 MRO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아까 나눈 얘기 중에 일부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오션에서 지금 처음으로 가지고 온 선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급유선이고 이번에 또 새로 건조된 계약된 선박도 결국은 도크가 차다 보니까 그 근처 불락 업체에다가 이제 맡겨서 하는데 그거를 조금 확대해 생각해 보면 지금 뭐 기자재 말씀하셨지만 중소조선사 입장에서는 그럼 MRO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제도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대형조선은 꽉 찼고 중소조선소는 좀 비어 있는 도크가 있다면 이거를 뭐 미국과의 어떤 법적 그러니까 아마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건 뭐 CDRC인가 뭐 그런 협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정부 차원이나 조선기업계와 같은 한 목소리를 내서 규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럼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마지막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조선업계에 대해서 인력들이 안 오려는 게 뭐 첫째 현장 인력 없으니까 우리 30% 가까이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졸 인력들도 너무 불안하니까 조선소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장기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어떤 규제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풀고 싶은 게 풀었으면 하는 게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주 52시간. 지금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인 협회에서는 우리가 주 5일제가 언제부터 주 5일이었냐 이제 주 6일제 혹은 주 7일제에 해당되는 어떤 뭐 하다못해 연구소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돼 있는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지금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조선소 오는 분들은 결국은 좀 더 일을 많이 했을 때는 또 그만큼 페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좀 주 52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규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교에서 주 52시간을 풀어달라 하니까 의외의 발언이시기도 한데 하여튼 학생들은 열심히 하겠죠. 52시간 뭐 60시간씩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인력 문제 그 학교에서도 많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김인원 교수님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뭐 자유unang 선박 쪽에 이제 그 규제와 법규하고 좀 인력 문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유unang 선박은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4단계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국제적 동향은 4단계 전혀 그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단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3단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장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지만 육상에 그 원격 조정 장치가 있어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선박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규제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규제보다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이제 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실정을 하는 그런 선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운법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 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해운업을 하면서도 이제 먼저 퍼스트 이게 디벨로퍼가 돼 가지고 실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정 선박을 하는 해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규제에서 풀어주는 그런 규정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마치 기자재 같은 경우도 먼저 실정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규정을 둬 가지고 실정의 경우에는 뭘 좀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또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 이제 그 현대 글로벌 서비스 우리 안 사장님 계십니다만은 계실 때 이제 그 선박을 관리하는 시스템들 우리가 이제 선박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정 장치가 선박을 이제 모두 컨트롤을 하니까 그 원격 조정 장치에는 각종 선박의 데이터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은 조선소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배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고 그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이런 그 원격 조정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자율운항 선박 3단계에서는 유럽에 있는 선사들은 그냥 배를 전기용선에서 빌려서 사용할 뿐이지 그 선박과 관련되는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원들도 이게 기피 현상이 또 심하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줄어드는 그 인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대의 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업계에서는 부족한 이런 만큼은 이제 선주들이 이제 외국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 가서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뭐 무한정 가능한 것은 이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두 가지 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은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라면 다 20대 초반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50대도 지금 우리가 40대, 50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40대, 50대도 학교에 들어가서 사망사로 근무할 수 있다. 1등 항해사가 25살이지만 사망사는 55세도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인구가 많이 줄지만 그래도 40대, 50대는 인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구들을 노동력을 많이 확보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김인원 교수님은 지금 뭐 해운법 쪽으로도 많이 하셨지만 선박 쪽에 건조 관련 법이나 그다음에 지금 자율운항 관련된 법령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마 대한영하실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 우리 제가 약간 말씀드리면은 지금 AI 뭐 관련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AI 관련 자동화선 내비게이션 관련 사실은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 예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같이 해서 많이 쓰고 있고 R&D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업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정부가 있고 국제 연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 중에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조선기자재 포함해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엮어주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정부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들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늘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책 연구기관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정부를 연결시키면서 업계를 연결시키면서,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현재 역량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 현대조선소를 처음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그 배럴 수주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 누가 갖고 있느냐? 정부 공무원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기업가 정신은 특별합니다. 공무원을 하든 또는 봉급 생활을 하든, 그러나 기업가 정신은 특별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신을 연결해서 고려할 때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아까 나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가들이 또 움직이면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정부와 연구기관 협업, 그다음에 업계를 연결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 아까 거꾸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로서는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물론 중국이 어떻게 정부가 해왔는가는 저는 제 직업을 통해서, 직업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국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라도 중국도 이제 중요한 요소지만은 먼 세계를 향해서, 세계 글로벌의 이 시장의 움직임을 향해서, 글로 향해서 진원업을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해 나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경남의 조선 기자재 산업이, 아까 말씀 기자재 산업이 미래의 꽃입니다. 해양 산업에서 부인 못합니다.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잘 마련하셨는데요. 우리 나 이사장님이 보니까 열정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듯이 지금 적용해서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고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스마트에 정부 국책 사업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연결시켜서 캐스케이딩해서 업계까지 내려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힘을 내고 이사장님께서 하시면은 반드시 길이 열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80분이었는데 지금 한 81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도 몇 개 있고, 마지막 그 질문을 준비했던 거는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의 대체 연료로서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한 거는 아까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는 속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LNG냐 수소냐, 뭐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한 15분 정도 경과했을 때 그 4건의 Q&A 질문을 접수를 했는데 아마 더 질문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챙겨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 진행 상황이 너무 촉박해서 플로에서 질문을 받는 것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온라인 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되어 있는 4가지 질문은 대부분
우리 이 단상에 계신 분들께서 답을 주신 내용들이고요. 중국의 뭐 통폐합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들이 초반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미트는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션은 25분 정도 늦춰서 시작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단상에 계신 스미트의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